안녕하세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늘 같은 날이면 유독 먼저 떠난 남편이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72의 김영자라고 합니다. 서울 마포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빗물 젖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쳐봅니다. 지금 제 곁에는 남편도 없고 평생을 바쳐 장만했던 이 집의 명의도 제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저도 남 부럽지 않은 소위 말하는 현명한 엄마이자 준비된 노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 그리고 늙어서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세상 모든 부모가 한 번쯤 고민해 보았을 그러나 절대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될 재산과 효도에 관한 참회록입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데 작은 거울로 삼아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떨리는 입을 엽니다. 제 인생은 대한민국 70대라면 을에 겪었을 고단함과 보람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24 꽃다운 나이에 중매로 만난 남편은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한 셀러리맨이었습니다. 단칸방 월세에서 시작해 연탄가스를 마셔가며 아이 둘을 키웠고 남편이 받아오는 쥐꼬리만한 월급을 쪼개고 또 쪼개 적금을 부었습니다. 시장에서 콩나물값 100원을 깎으려 실랑이를 하고 떨어진 옷을 기워 입으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을 했던 그날의 감격을 저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울 마포구에 번듯한 30평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남편은 이 집 문지방을 넘으며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었죠. 영자야, 고생했다. 이 집이 당신 훈장이고 우리 노후다. 여기서 우리 둘이 오순도순 늙어가자. 하지만 야속하게도 남편은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한 채 5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남겨진 건 저와 남편의 피땀이 서린 이 아파트 한 채뿐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참으로 넓고도 적막했습니다. 안방에 누워 있으면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릴 정도로 고요했지요. 그 적막을 깨준 건 다름 아닌 하나뿐인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민석이는 제게 목숨보다 귀한 자식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쏙 한 번 썩인 적 없고 명문대를 나와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 미진이도 참 싹싹했습니다. 명절이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와서 어머니 하며 살갑게 구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친구들은 다들 저보고 자식 농사 잘 지었다며 부러워했지요. 그런데 그 행복한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역설적이게도 제가 가진 유일한 자산인 이 아파트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칠순 잔치를 한 달 앞둔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평소보다 더 비싼 한우 갈비 세트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저녁을 배불리 먹고 과일을 깎고 있는데 아들이 쭈뼛거리며 말을 꺼내더군요. 어머니, 요즘 뉴스 보셨어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나중에 상속세가 어마어마하대요.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평생 세금 한 푼 안 밀리고 정직하게 살아온 저에게 나라에서 억 단위의 세금을 떼어간다는 이야기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아들은 준비해 온 자료들을 제 앞에 펼쳐놓으며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어머니 명의로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저희가 상속받으면 세금 내느라 이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미리 증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모시고 살면서 세금 문제도 해결하고 어머니 노후도 편안하게 챙겨드릴 수 있어요.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서 적적하시잖아요. 저희가 들어와서 살면 어머니 식사도 제가 몇 끼 따뜻하게 챙겨드리고 병원 가실 때도 제가 모시고 갈게요. 손주 재롱도 매일 보시고요. 솔직히 흔들렸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지겨웠고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이 뼈에 사무치던 참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와서 북적북적하게 산다면
그리고 내 자식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면 그게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순자 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영자야, 절대 등기 넘겨주지 마라. 내 손에 쥔 떡이 있어야 자식도 굽신거리는 거야. 주머니 털리면 그날로 뒷방 늙은이 되는 거다.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아 선뜻 대답을 못하고 망설이자 아들이 제 무릎을 잡고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저 못 믿으세요? 저 민석이에요. 엄마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제가 엄마 서운하게 하겠어요? 제발 저 믿고 맡겨주세요. 아들의 그 눈빛. 평생을 저만 바라보고 살아온 그 순한 눈망울을 보니 의심했던 제가 미안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은 다르겠지.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결국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입가에 스치듯 지나갔던 묘한 미소를 그때는 왜 보지 못했을까요? 증여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제 손은 왜 그리도 떨렸는지 모릅니다. 남편과 함께 장만했던 집, 내 이름 석자가 박혀 있던 그 등기 권리증이 아들의 이름으로 바뀌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횡하니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전부를 떼어주는 것 같은 상실감이었지요. 하지만 옆에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잘 모실게요 하며 연신 고개를 숙이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애써 불안한 마음을 눌렀습니다. 그때 평소 알고 지내던 박 변호사님의 조언이 생각났습니다. 여사님, 그래도 사람 이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증여하지 마시고 반드시 효도 계약서를 쓰세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망설였지만 박 변호사님의 강권에 못 이겨 조건부 증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같은 집에 동거하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증여를 해제하고 재산을 반환한다. 아들은 그 계약서를 보고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아이 참, 엄마도. 우리가 남이에요? 당연히 모셔야죠. 100번이라도 쓸게요. 아들은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고 저는 그 종이 한 장을 장롱 깊숙한 곳 남편의 영정 사진 뒤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 종이가 훗날 제 목숨줄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들 내외가 이사를 들어오던 날 집안은 잔치집처럼 시끌벅적했습니다. 낡은 가구들이 나가고 세련된 새 가구들이 들어왔습니다. 제 살림살이들은 베란다 창고와 작은 방으로 밀려났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거실에서 손주가 뛰어다니고 부엌에서 며느리가 달그락거리며 요리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으로도 사람 사는 집 같았으니까요. 처음 한 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침마다 진수성찬을 차려냈고 아들은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붕어빵이나 군고구마를 사들고 왔습니다. 주말이면 다 같이 외식을 나가고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며느리 효부라고 자랑도 했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저를 부러워했죠. 역시 자식 농사 잘 지은 영자는 다르네. 넌 노후 걱정 없어서 좋겠다. 저는 그 말에 우쭐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도 속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봤지? 우리 민석이가 이렇게 효자야. 당신 걱정 말고 푹 쉬어. 하지만 그 행복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나요? 그 기간은 딱 3개월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집안 공기도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 국이 좀 짜지 않으세요? 혈압도 높으신데 싱겁게 드셔야죠. 며느리가 식탁에서 찌개를 한 숟갈 뜨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내뱉은 첫마디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제 건강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 내가 늙어서 입맛이 변했나 보다. 미안하다, 다음엔 싱겁게 하마.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청소기를 돌리며 제 앞을 툭 치고 지나가더군요. 어머니, TV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애 공부하는데 집중이 안 된대요. 볼륨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저는 황급히 리모컨을 찾아 소리를 죽였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산 TV를 보는데 왜 눈치가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때 이미 그 집은 내 집이 아니었던 겁니다. 법적으로 아들 소유가 된 순간부터 저는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 얹혀 사는 객식구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은 어땠냐고요? 처음에는 며느리 눈치를 살피며 제 편을 들어주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귀가 어두우셔서 그렇지. 당신이 이해해.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들의 퇴근 시간은 늦어졌고 집에 와서도 피곤하다는 핑계로 제 방에는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 셋이서만 자기들끼리 아는 이야기를 나누고 웃을 때 저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으로 묵묵히 밥만 씹어 넘겼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서걱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단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아끼던 자개장을 며느리가 상의도 없이 딱지 붙여서 내놓은 것을 발견한 날이었습니다. 그 자개장이 어떤 물건인데? 남편이 첫 월급 타서 사준 제게는 혼수보다 더 귀한 보물 1호였습니다. 경비실 앞 분리수거장에 덩그러니 놓여 비를 맞고 있는 자개장을 보고 저는 억장이 무너져 내려 집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얘야,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 장을 버릴 수가 있니? 제 떨리는 목소리에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답하더군요. 어머니, 그거 너무 낡아서 냄새나요. 그리고 그 방, 이제 애 과외방으로 쓸 거라서 공간도 부족하고요. 요즘 누가 그런 촌스러운 걸 써요? 어머니도 참, 버릴 건 좀 버리고 사세요. 버릴 건 좀 버리고 살라.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며느리가 버리고 싶었던 건 낡은 자개장이 아니라 낡고 늙어버린 저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아들을 붙잡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민서가 내 처가 내 자개장을 말도 없이 버렸다. 너무하지 않니? 그런데 아들의 반응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들은 귀찮다는 듯 넥타이를 풀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엄마. 그까진 낡은 가구 가지고 왜 그러세요? 집사람이 알아서 정리했겠죠. 그리고 엄마, 이제 이 집 명의 제 거잖아요. 인테리어도 저희 마음대로 좀 하게 두세요. 우리가 엄마 모시고 살잖아요. 좀 맞춰주세요, 제발. 좀 맞춰주세요. 아들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모시고 사는 게 유세가 되어버린 세상. 내 집을 내주고도 죄인처럼 숨죽여 살아야 하는 현실. 저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다 보니 문득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말년이 이리도 초라해서야 되겠는가. 하지만 이건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제가 겨울 빙판길에 미끄러져 발목이 부러져 입원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병원비와 간병비 문제로 아들 내외가 병실 복도에서 싸우는 소리를 저는 링거를 꽂은 채 문 너머로 똑똑히 들어버리고 말았으니까요. 언제까지 저렇게 병원비 낼 거야? 당신 엄마잖아. 며느리의 표독스러운 목소리. 알았어, 좀 조용히 해. 남들 듣잖아. 아들의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 그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껍데기 속에 감춰진 차갑고 비정한 자본주의의 민낯을 말입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착한 어머니로만 남지 않겠노라고. 내 것을 찾기 위해선 나도 독해져야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가장 치열하고 슬픈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천장은 참으로 하얗더군요. 그 무미건조한 흰색을 바라보고 누워있자니 지난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발목 복숭아뼈가 으스러지는 중상을 입었지만 뼈가 부러진 고통보다 더 저를 괴롭힌 건 뼛속 깊이 파고드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이번 첫날 아들과 며느리는 회사 일이다, 애 학원 픽업이다 하며 얼굴만 비추고는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는 딸들이 번갈아 가며 과일을 깎아주고 손발을 주물러 주는데 저는 덩그러니 혼자 남아 식어 빠진 병원 밥을 삼켜야 했지요. 간병인이라도 쓰자니 하루 15만 원이라는 돈이 무서웠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자니 눈치가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화장실을 오가며 서러운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번 3일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진통제 기운에 취해 깜빡 잠이 들었다가 목이 말라 깼을 때였습니다. 병실 문방 복도 끝 휴게실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아픈 다리를 끌고 휠체어에 앉아 문 쪽으로 다가가려던 순간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봐. 어머님 언제까지 저렇게 끼고 살 거야? 나 이제 더는 못해. 밥 차려주는 것도 지겹고 냄새나는 빨래도 싫어. 게다가 이번에 다리까지 다치셨잖아. 저러다 똥오줌이라도 받아내야 하면 그건 당신이 할 거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떨리는 손으로 휠체어 바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들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내 아들이라면, 그래도 내 아들이라면 뭐라고 변명이라도 해주겠지. 야, 그래도 엄마잖아. 지금 당장 어떻게 해? 그리고 진명해 받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남들 보기에도 좀 그렇고. 아들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그저 남들 시선을 걱정하는 비겁함만이 묻어 있었지요.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며 쐐기를 박더군요. 남들 시선이 밥 먹여줘? 당신 준우 이번에 대치동 학원 보내야 한다며. 그 돈 어디서 나? 이참에 결단 내려. 어머님 등급 판정받아서 요양원 모시고 저 집 팔자. 마포집 팔아서 대치동 전세 끼고 하나 사두면 우리 노후랑 준우 미래까지 한 방에 해결되는 거야. 어머님도 거기가 더 편하실걸? 친구들도 많고. 요양원. 그리고 집 매각.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모시고 살겠다며 효도하겠다며 눈물로 호소하던 그들이 이제는 저를 처리해야 할 짐짝이자 돈줄로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이내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일단 퇴원하시면 요양병원 좀 알아봐. 집 내놓는 건 부동산에 조용히 물어볼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과 배신감은 사람을 멍하게 만들더군요. 저는 도망치듯 병실 침대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내 젖을 먹고 자란 핏줄이 나를 고려장시키려 하는구나. 내가 맹수 새끼를 키웠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들이 사온 죽을 억지로 삼키며 웃어 보였습니다.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겉으로는 바보 같은 노인네 연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을 안 이상 저도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예정보다 일찍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는데 익숙한 우리 동 아파트 베란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베란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제 방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알록달록한 블라인드가 쳐져 있고 베란다 난간에는 제 옷가지들이 흉물스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선 집 안 풍경은 가관이었습니다. 거실에는 며느리 친구들인 듯한 젊은 여자 셋이 모여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더군요. 어머, 미진아. 시어머니 안 계시니까 집이 훤하다. 냄새도 안 나고. 말도 마.
그 노인네 냄새 빼느라 내가 얼마나 방향제를 뿌려댔는데. 이제 곧 요양원 가실 거야. 그럼 이 집 싹 리모델링해서 팔아야지.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웃고 떠들던 거실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사색이 되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니, 연락도 없이 벌써 퇴원하셨어요? 아직 다리도 불편하신데.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을 가로질러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여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 방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 옷장과 침대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손주의 책상과 컴퓨터 그리고 잡동사니 박스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제 짐은 어디 있냐고요? 뒷베란다 세탁기 옆 곰팡이 핀 구석에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 쓰레기처럼 처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준 낡은 경대도 제가 아끼던 자수 액자도 전부 비닐에 쌓여 찬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준우가 시험 기간이라 방이 좀 필요해서. 어머니 짐은 제가 잘 정리해둔다고 한 게. 며느리가 뒤따라 들어오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래 내 방이 뭐 중요하니. 우리 손주 공부가 중요하지 하며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제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는지 며느리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나가라.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내 친구들 다 내보내라고. 당장. 제 호통에 놀란 며느리의 친구들은 허둥지둥 가방을 챙겨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텅 빈 거실에 며느리와 저 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소파 상석에 앉아 며느리를 세워두고 말했습니다. 민석이한테 전화해라. 당장 들어오라고 해. 1시간 뒤 아들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조퇴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집사람한테 전화 받고 놀라서 왔잖아요. 퇴원은 왜 말도 없이? 아들은 제 눈치를 살피며 며느리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죄지른 아이들처럼 손을 모으고 서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걱정보다는 노인네가 또 왜 이러나 하는 짜증이 섞여 있음을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바로 1년 전 증여 당시 썼던 그 계약서였습니다. 아들은 그 종이를 보더니 픽 웃더군요. 엄마, 이게 뭐예요? 옛날에 쓴 거잖아요. 갑자기 이걸 왜? 읽어봐라. 소리 내서. 또박또박. 제 서슬퍼런 기세에 눌린 아들이 종이를 집어들고 더듬더듬 읽어 내려갔습니다. 본 계약은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는 조건으로 마포구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며 만약 이를 불이행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증여를 해제하고 원상복구한다. 아들의 목소리가 끝을 흐릴 때쯤 제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들 병원에서 한 이야기 내가 다 들었다.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처박고 이 집 팔아서 강남으로 간다고? 내 짐을 쓰레기처럼 베란다에 내놓고 나 없는 사이에 내 집을 팔 궁리를 해? 아, 아니에요, 엄마.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엄마 편하게 모시려고. 아들이 무릎을 꿇으며 매달렸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연기를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정말 섭섭해요. 저희가 얼마나 고민했는데요. 어머니 몸도 불편하신데 전문적인 케어 받으시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닥쳐라. 제 입에서 평생 처음 들어보는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문적인 케어? 그게 고려장이냐? 내 눈에는 너희가 내 재산만 빼먹고 나를 버리려는 도둑놈들로밖에 안 보인다. 저는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선언했습니다. 이 계약서 법적 효력 있는 거다. 내가 변호사한테 다 알아보고 왔다. 너희는 부양 의무를 어겼고 나를 기만했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그리고 이 집 다시 내 명의로 돌려놔. 엄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미 등기 넘어왔는데. 어떻게 돌려요? 그리고 세금은요? 취등록세만 몇 천만 원 냈는데. 아들이 본색을 드러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돈이었습니다. 어미의 아니보다 낸 세금이 더 아까운 그놈의 돈. 저는 싸늘하게 웃어 주었습니다. 세금? 그건 너희 욕심의 대가다. 소송 걸겠다. 불효자 방지법인지 뭔지 법대로 해보자고. 내 변호사가 그러더라. 증여 해제 소송하면 너희가 이길 확률 없다고. 너희 회사에도 알리고 사돈댁에도 다 알릴 거다. 폐륜 아들 며느리라고 동네방네 소문이라도 나야 정신 차리겠니? 소송 회사 사돈댁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며느리의 표정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아들은 명예가 생명이고 체면을 중시하는 며느리에게 동네 망신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으니까요. 그제야 두 사람은 제 발목을 잡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엄마, 제가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봐주세요. 나가면 저희 갈 데도 없잖아요. 그들의 눈물을 내려다보며 저는 지난 1년간 제가 흘렸던 눈물을 떠올렸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눈치 보며 삼키던 밥알들, 베란다에 쪼그려 앉아 삭히던 서러움, 그리고 병원 복도에서 들었던 그 비정한 계획들. 지금 저들의 눈물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돈을 잃을까봐 흘리는 악어의 눈물임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늦었다. 저는 단호하게 발을 뺐습니다. 기회는 내가 밥상머리에서 눈치 볼 때 줬어야 했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줬어야 했다. 짐 싸라. 내일까지 시간 주마. 안 나가면 내일 아침 당장 법원에 소장 접수한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 내외가 싸우는 소리, 우는 소리가 밤새도록 들려왔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엄마한테 잘 좀 하지. 웃기지 마. 당신도 동조했잖아. 강남 가자고 한 게 누군데. 서로 탓하며 으르렁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여보, 나 잘한 거지? 당신이 마련해준 이 집 내가 지켜야 하잖아. 자식 새끼한테 뺏기고 길바닥에 나 앉을 수는 없잖아.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저는 박 변호사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울고 불고 해도 이번만큼은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집 한 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제 자존심을 세우고 남은 내 인생을 비굴하지 않게 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70평생 처음으로 자식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전쟁은 생각보다 싱겁게 하지만 확실하게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눈 뜨자마자 정말로 법원으로 향할 채비를 했습니다. 정장 바지를 다려 입고 화장대 앞에 앉아 분을 바르는데 거울 속 제 표정이 그렇게 비장할 수가 없더군요. 안방 문이 열리고 밤새 한숨도 못 잤는지 퀭한 눈에 아들과 며느리가 기어 나왔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나서려 하자 아들이 다급하게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집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소송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회사에 알려지면 저 승진도 막히고 정말 끝장이에요. 며느리도 옆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군요.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다시는 강남이니 뭐니 헛소리 안 할게요. 그냥 여기서 예전처럼 살아요, 네. 그들의 애원에도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깨진 그릇을 다시 붙인들 물이 새지 않겠습니까?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내가 너희 눈치 보며 방구석에 처박혀 있던 그때처럼 말이다. 싫다.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다. 법무사 부를 테니 서류 준비해라. 결국 그날 오후 아들은 울면서 증여 말소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취득세며 등록세로 낸 수천만 원이 공중 분해되는 순간이었지만 그건 그들이 치러야 할 수업료였습니다.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등기부 등본에 다시 제 이름 김영자 석자가 올라간 날, 저는 1년 만에 처음으로 2다리 뻗고 잠을 잤습니다. 집을 되찾은 후 저는 망설임 없이 바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짐을 싸서 나가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더군요. 엄마, 어디로 가시려고요? 저희랑 같이 안 살더라도 연락은 하고 살아야죠. 손주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들의 그 비겁한 말에 저는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보고 싶으면 내가 부를 때 와라. 대신 빈손으로 오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살 집은 너희 능력으로 구해라. 내 재산은 이제 나를 위해 다 쓰고 죽을 거니까 콩고물 떨어질 기대는 꿈도 꾸지 마라. 아파트가 팔리고 통장에 거액의 현금이 들어오던 날, 저는 섭섭함보다는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이 집 한 채에 목매달고 살았는데 막상 돈으로 바꾸고 나니 숫자 몇 개에 불과하더군요. 하지만 그 숫자는 저에게 자유와 권력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들고 경기도 근교의 시설 좋은 실버타운 유료 양로시설으로 들어갔습니다. 호텔처럼 깨끗한 방, 영양사가 몇 끼 맞춰주는 건강식, 그리고 저와 비슷한 처지의 말동무들이 있는 곳. 처음에는 자식 놔두고 이런 곳에 들어오는 게 남 부끄럽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살아보니 그건 쓸데없는 기우였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며느리 눈치 보며 부엌을 서성일 필요가 없습니다. 식당에 내려가면 갓 지은 따뜻한 밥과 국이 저를 기다립니다. 김영자님, 오늘 혈색이 좋으시네요. 하며 살갑게 인사 건네는 직원들의 친절은 며느리의 가식적인 미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합니다. 오전에는 요가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텃밭에서 상추를 기르거나 서예를 배웁니다. 저녁에는 휴게실에 모여 친구들과 트로트 방송을 보며 수다를 떱니다. 누구 하나 저에게 TV 소리 줄여라, 냄새난다, 타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 방은 온전히 저만의 왕국이고 제 시간은 오로지 저를 위해서만 흐릅니다. 얼마 전에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가 차려주는 생생내기용 미역국 한 그릇 얻어먹고 용돈 몇 푼에 감지덕지 했을 날이지요. 하지만 이번 생일은 달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케이크를 사들고 실버타운으로 찾아왔더군요. 면회실에서 마주한 그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여기 시설이 정말 좋네요.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살갑게 굴었고 아들은 봉투를 내밀며 효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우습고도 씁쓸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이 저를 다시 존경받는 어머니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가져온 케이크를 직원들과 나눠 먹으라고 돌려보내고 봉투는 받지 않았습니다. 됐다. 내 돈 쓰기도 바쁘다. 너희나 잘 살아라. 그렇게 돌려보내는 제 뒷모습을 보며 아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 저는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는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 매정하다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나이 먹도록 뼈저리게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효도는 자식의 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슬프지만 그게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더군요. 내 손에 쥔빵 조각이 커야 자식 새끼도 입을 벌리지 다 내어주고. 빈털터리가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라 부양해야 할 짐이 될 뿐입니다. 혹시 지금 자식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줄까?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도시락 싸 들고 다니며 말리고 싶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자식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자식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돈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착하던 제 아들도 수억 원의 아파트 앞에서는 괴물이 되더이다. 여러분의 재산을 끝까지 쥐고 계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방패이자 자식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마지막 끈입니다. 자식에게 올인하지 마시고 남은 인생은 오로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맛있는 거 사 드시고 좋은 옷 입으시고 가고 싶은 곳 여행 다니십시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김영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비록 남편은 곁에 없고 자식과는 서먹해졌지만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 붉은 노을처럼 제 인생의 황혼기도 아름답고 뜨겁게 타오르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제 부끄러운 고백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 현명하고 당당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고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며 사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많이 힘이 될 것 같네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